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대로 말이죠. 여야가 11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회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요. 예산안은 15일 날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상민 장관 해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전국이 급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이죠.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두어 차례 비공개리에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히 법인세 인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 여당 쪽 의견과 가까운 중재안까지 내고 그 사이에 이 원내대표 이 회동에서 고성까지 밖으로 새 나오는 아주 격렬한 이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야 예산안에 대해서는요, 이 합의안 단일안이 나와 있지 않고 정반은 정반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은 야당안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여차하면 야당안대로 밀어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쟁점은요, 법인세라든가 이 종부세 이와 관련된 의견 충돌이 많고,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표 예산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그 양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예산 문제가 첨예한 일종의 이 장애 이 충돌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예산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내에서요, 이 보수 집회, 그 다음에 진보 단체의 집회, 특히 민노총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안전운임제 사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한마디로 해서요, 이 민주당 집회는 완전히 맥이 빠진 집회, 불과 1000여 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광훈 목사가 집회 이거는 한 4000여 명이 모여서 당연히 우리 우파 집회의 완전한 압도적 시위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갖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가족 협의회 이 설립과 관련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요, 이 세월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것이 또 유가족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서 됐고요. 그리고 오늘 유가족 협의회 설립과 관련된 기자회견상에는 아주 눈물바다가 됐고요. 쓰러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또 구급차가 와서 또 이 쓰러진 분들을 다시 또 모시고 가고, 그래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어느 정도나 참 심각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는, 그래서 유가족들이 좀 더 빨리 안정된 상태에서 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철수 윤상현 의원의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 아무튼 주말에 남영비 기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다이소라고 다이소 이 다이소 가게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일 비싸봐야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물건은 제법 좋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저도 종종 들리는데, 자, 그래서 다이소의 창업주 이 박정부 회장의 단독 인터뷰를 실었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길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조선일보에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밤중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1000원짜리 가지고 연 매출이 말이죠, 야, 이게 3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소가 마치 일본 기업으로 돼 있는데 전혀 일본 기업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내일 이제 11일이죠. 내일 야당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밀어붙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오후 2시가 넘으면요,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안건은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 이전에
이 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여당은 이상민 장관의 이런 해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다수 의결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내보였고요. 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안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산안은요, 오늘 또 비공개리에 이 김진표 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이 회의가 있었지만은 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는데, 핵심은 우선요,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윤석열 이재명 예산 이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 증액 편성은 안 되고 감액 편성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액 편성을 한 야당 안을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밀어붙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법인세율이 25%인데 여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2% 낮추자. 그렇지 않으면은 기업이 투자를 할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레이건 감세안이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 회복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요, 절대로 이거를 낮출 수 없다. 이거는 부자 감세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김진표 의장 측에서는요, 이 대만의 예를 들면서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이 25%이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가 이 대만에 뺏긴다. 이런 취지로 야당을 설득했지만은 민주당은요, 법인세만큼은 절대 양보가 불가하다 맞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차례 만났는데요. 이 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수차례 터져 나오기까지 하면서 이 법인세 감세안이 결국은 타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앞으로 22%가 아니고 23, 4%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완화도 아주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 현행 종부세는요, 1,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아예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은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서 세율까지 추가로 자등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1, 2주택자 그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은 세율 단일화는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 감액 규모도요, 우리 국민의힘은 2조 6천억 정도의 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야당은 더 추가 감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추가 감액을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화폐와 같은,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 이런 그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감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히 추가 감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예산안 편성 때부터 건전 재정 기조로 삼아갖고 20조 원이 넘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은 어렵다. 이게 반해서요,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지금 야당 측에서는 2조 원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면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양당에서는요,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4조 원 안팎의 감액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예산안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15일까지 합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밀당은 계속되겠지만은 결국은 단일안이 나오지 않겠나. 왜냐면은요, 2014년도 이후에 예산안이 법정 일자 이후에 법정일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14년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여야 모두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야당의 규책 사유가 압도적으로 물론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우리 국민에 대한 실망을 너무나 크게 주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하나의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15일이 마지노선, 이번에는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민노총 집회를 비롯한 이 좌우 오늘 시내 집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민노총의 경우에는요, 총파업 9일날 철회했는데 하루 만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행한 집회에서는요, 공공운수 노조가 오늘 집회를 가졌는데, 안전운임제 사수, 그 다음에 노조 파괴 윤정부 규탄, 그리고 국민안전외면 국회 규탄, 이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최 측 주산으로 한 1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하면서 이 안전운임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 이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경우에는요, 이 주사파 척결 집회인데 경찰 추산 4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촛불 행동도 이 숭례문 인간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경찰 추산 1,6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신자유연대는 삼각지역에서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야권의 집회는요, 이 맥 빠진, 뭐라고 그럴까요? 맥주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이제 맥이 빠져 있다. 그만큼 민노총 파업 때문에 등을 돌린 우리 국민들. 그래서 이 진보 좌파의 집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는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오늘 유가족들이요, 유가족 협의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요.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 홀 달개비에서 이 유가족 협의회 창립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 협의회에 참여한 유가족은 전부가 170명이고요. 현장 기자회견에는 한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들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그리고 유가족 모임을 지원하고 온 오프라인상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협의회 대표는 누가 맡았냐면은 희생자 이지한 씨의 아버지인 이종철 씨가 맡았는데요. 자, 이종철 씨는 행안부와 서울시에 유가족들이 울고 껴안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게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데, 유가족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고 정신과 진료와 그리고 상담을 받으라는 말뿐이다. 지난 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했는데 유가족과 소통도 없이 중대본을 해체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가족들이요,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내내 오해를 멈추지 못했고, 또 한 유가족은 쓰러지면서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외쳤고, 이상민을 파면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고함을 치는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SNS 글을 올린 것이 유가족들을 자극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이 정쟁에 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정부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유가족들도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 이유도 없다, 이런 이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오해의 소지들은 좀 없도록 정부 여당 측에서도 각별히 SNS라든가 입장문을 낼 때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유가족협의회는 16일 날 오후 6시에 이태원역에서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추모제는요, 이 49제에 맞춰서 16일 날 열리게 되는데 174개 단체가 모여서 이태원 헬로윈 참사 시민사회 연대회의와 함께 희생자 추모 대회를 열 계획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협의회를 만들면서 지금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이제 사후 대책, 이런 문제에 관한 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지금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점을 우리가 정부 여당 또 야당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이 바뀌어가면서 집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말이죠, 아주 순수하게 진정으로 유가족들, 희생자
유족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점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이 사고 수습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이 진상 규명,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자 책임 추궁이죠. 그리고 이 법률 소송에 대해서까지도, 즉 국가 배상의 이 법률적 검토까지 하도록 이 많은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인데요. 그런 이 정부 여당의 노력과 유가족들의 이 요청, 희망사항, 이것들이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월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이게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양측 모두가 진정 어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와 윤상현 의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말이죠, 이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는데, 출마를 할 경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2024년도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170석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121석인데 겨우 17석밖에 못 갖고 있는데 적어도 7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번 선출될 당대표의 역할은 공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상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이런 그 성격을 가진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고요. 출마 이유는 총선 승리,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출마의 편. 그래서 말이죠, 이 당대표가 당선되고 국민의 힘을 혁신시키고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리빌딩, 정권 재창출이 우리 당의 로드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안철수 의원은 윤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으로 윤 정부의 연대 보증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는데 윤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사람을 비윤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제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룰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당 지도부 의견을 따르겠으나 비당원 우호층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헌 당비에 명시되어 있는 룰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 여기에 동의하는 여론은 36%인데 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49%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정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낙관적 전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냐, 안철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윤상현 지금 장권 주자죠. 최근에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 독일에서 이 구구 세력에 의한 무장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무장 쿠데타 상황, 이것이 결국은 한국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누구에 의해서? 민노총에 의해서. 뭘 보면 민노총의 이 홈페이지에 아직도 북한 조던 측 총이 보낸 연대사가 떠 있는 걸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의 중심으로 도약 중인 한국의 반정부 세력은 북한과 연대하며 훨씬 더 위협적으로 국가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독일 쿠데타 시도, 민노총의 작대를 보면 단지 다른 국가의 일은 아니다. 다른 국가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구구 세력이 독일 연방정부를 뒤엎고 그들만의 새로운 제국 건설을 모여왔다고 하는데, 이들은 독일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살인을 동반한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폭력 세력들이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충격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독일에서의 쿠데타 시도를 다른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 내란 음모 사건 이석기 이거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북한이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이 땅을 김일성 부장이 붉은 깃발로 물들이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쿠데타 세력과 이석기 통진당의 목표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과 시장 질서를 파괴를 했고 국가 전복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는데 참으로 끔찍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도요 여전히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반국가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민노총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요 이 민노총이 홈페이지에 북한 문서를 보란 듯이 올려놓거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독일 쿠데타는 21세기 유럽 중심 독일에서 쿠데타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다잡아야 하는 이유다. 아주 전적으로 이 안보 불감증도 큰데다가요 안보 불감증이 큰 상태에서 북한의 대남 통전 전략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통전 전략에 부합하는 이 민노총 세력이 지금 굉장히 강성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이 지방은 좀 덜하겠지만 서울은 뭐 이 구석구석에 이 다이소라고 하는 매장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이 다이소 찾는 이 손님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수저 상태로 이 지금 현재 이 회장인 박정부 회장이 45살 때 지금 78살로 되어 있는데요. 78살.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에 이제 만든 거죠. 예. 3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말이죠. 1,000원짜리를 팔아갖고 매출이 3조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다이소를 가보면 정말 물건값이 너무나 싸서 이해가 안 가요. 통상 5,000원 넘는 이 물건이 없어요. 상품이. 그 전부 아래인데 이 퀄리티를 따지면 다 쓸만합니다. 괜찮아요. 가성비가 사실상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한 번씩 들려요. 예,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박정부 회장이 어떻게 이 회사를 꾸려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텐데요. 자, 뭐라 그럴까요? 무수저라고 돼 있어요. 이분은 출신이. 왜냐하면 7살 때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밑에서만 이렇게 쭉 커왔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왔냐면은 결심이 가족보자 먼저 죽지 말자. 최소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진 곁에 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다이소는요 전국 1,500여 매장에 매일 100만 명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34년 전에 이러한 절박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예.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다이소 하면 이거 일본 기업이 아니냐. 그런데 절대로 일본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일본 말이 왔느냐? 왜 일본 말이 왔냐면요. 이게 9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다이소 1호점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스코 이븐 프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스코 이븐 프라자. 그래서 본인이 납품하던 회사가 일본 회사가 뭐냐면요. 대창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창산업에 본인도 납품하고 대창산업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다이소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그래요. 왜냐? 이 대창산업을 일본어로 하면 다이소산교라고 합니다. 다이소산교. 그래서 이 다이소산교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백앤샵 이름이 다이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이소라는 이러한 이제 의미로 저도 그렇게 쭉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쓰기 좋고 그리고 이해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계속까지 쓰고 있지만 절대 일본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아성 다이소라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이름이 아성 다이소가 이제 풀네임인데 이 아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가 붙여준 얘기인데요. 이 어머니가 아시아에서 성공하라 이런 의미로 어머니가 이 지어준 이름이 아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앞에 아성이 붙어서 아성 다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국내에서 아주 탄탄한 거죠. 그래서 매달 600여 개의 신상품이 나오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납품 업체에게 현금으로
납품 대금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아주 현금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대요.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이 박정부 회장하고 이 책 관계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었는지 이 책이 이제 지금 1등을 할 베스트셀러로 다니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지난달 16일 날 출간됐는데 1,000원을 경영하라라고 합니다. 1,000원. 그러니까 물건 1,0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1,000원을 경영하라는데 12월 1주차에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가격은 싸도 싸구려는 절대 팔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박정부 회장의 소신이고 일종의 이제 경영 철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딸들이 아마 둘인 것 같은데 이 큰 딸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고 손자들이 아주 천재급이다. 그리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 같이 지금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이 뭐라 그럴까요? 작은 딸도 많이 이제 혼내기도 했는데 이 혼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지낼 생각은 없느냐?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젠 일을 놓고 같이 어울리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노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나는 주말 이틀을 일하지 않고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일을 해야 엔돌핀이 솟는다.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오늘도 주말이지만요.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추석이고 설날이고 저도 방송을 해야 저도 엔돌핀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완전히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처음 균일가 숍을 한다고 하니까 1,000원 팔아서 뭐 하느냐고 하던데 그 1,000원이 3조가 됐다. 끈기를 가지고 몰입하면 반드시 남들하고 다른 게 나온다. 지금 청년들은 과거 우리 때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 예, 옳은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성과라는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가 지금 다이소를 보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96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1,000원 경영, 이 책 말미에는요, 박정부 회장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원자와 같은 작은 선실함이 내 운명을 바꿨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조선일보에서 1등으로 올라온 기사를 제가 다 보도하는 건 아닌데, 바로 원자와 같은 작은 성실함이 내 운명을 바꿨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그야말로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만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이 워커홀릭적 자세, 이런 뭐라 그럴까요? 희생적 정신, 그리고 이제 비전 있는 또 생활, 이런 것들이 2030의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이 박정부 회장의 성공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야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심야 방송을 하니까 또 심야 방송 한 편, 두 편 정도 합니다. 심야 방송도 잊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